네가 지금 나가면 다 끝이야. 당장 멈춰.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저 좀 보세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데 어디 갈 준비를 해. 남편의 고함이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처럼 부옇게 떠다녔다. 나는 대꾸 없이 낡은 여행 가방의 뚜껑을 열었다. 30년도 더 된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쥐어준 가방이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남편의 악다구니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여보, 박서현, 내 말 안 들려? 장모님이 살아계셨어도 당신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 같아?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 도리. 그놈의 도리. 내 인생의 모든 발목을 묶어왔던 그 단어가 쇠사슬처럼 발목을 감아왔다. 나는 묵묵히 옷장 서랍을 열어 곱게 개어둔 속옷 몇 벌과 얇은 스웨터를 꺼내 가방에 넣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애써 감췄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엄마, 제발 할머니가 위독하시대.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단 말이야. 응? 일단 병원부터 가자, 엄마. 어느새 퇴근하고 달려온 딸 민지가 내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착한 내 딸. 할머니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구김없이 자라준 내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이유였다. 흔들리는 딸의 눈동자를 보니 심장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다. 민지야, 넌 아빠랑 먼저 가 있어. 엄마는 갈 데가 좀 있어. 갈 데라니. 어머니 임종보다 더 중요한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 진우 씨가 기어이 내 손에 들린 스웨터를 낚아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짐승처럼 씩씩거리는 그의 얼굴이 낯설었다.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남자. 시어머니가 내 젊은 날의 꿈이 담긴 원고 뭉치를 아궁이에 던져넣고 그깟 종이 쪼가리 나부랭이가 밥 먹여주냐고 비웃던 날에도 그는 그저 어른 말씀이니 새겨들으라며 등을 돌렸었다. 그날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내려 한다. 시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인가. 그래, 나 제정신 아니야. 당신 어머니 밑에서 35년을 살았는데 제정신으로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니?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남편과 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늘 순종하고 모든 것을 속으로 사귀기만 하던 아내,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신, 나는 가야겠어. 이건 내가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도리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리 말고 나 박서현이 하는 진짜 마지막 도리. 나는 흩어진 옷가지를 다시 주워 담았다. 손길 하나하나에 수십 년 묵은 한과 서름, 그리고 이름 모를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가방 한 구석, 낡은 천주머니에 쌓인 작은 손거울과 립스틱을 넣을 때였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 몰래 딱 한 번 발라봤던 붉은 립스틱. 그걸 보신 시어머니는 애 낳은 여편네가 어디서 분내를 풍기냐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화장대 서랍 밖으로 나와보지 못했던 물건이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나 너무 무서워. 민지가 울먹였다. 딸의 눈물이 내 결심을 흔들었다. 이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멈추면 나는 평생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지독한 원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시어머니를 위해 나는 떠나야만 했다. 나는 가방을 챙겨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로 남편의 저주 섞인 외침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좋아, 가. 가버려. 대신 다시는 우리 집에 발 들릴 생각 마. 당신 같은 비정한 여자 내 아내로도 민지 엄마로도 필요 없어.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얼씬하지 마. 문고리를 잡은 손이 하얗게 굳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지난 35년의 세월도 함께 닫히는 듯 했다. 아파트 복도의 싸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울 때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핏기 없는 얼굴, 불안하게 떨리는 입술,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약한 눈빛.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서연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택시를 잡아 타고 목적지를 말했다. 통영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힐끗 쳐다봤지만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남편, 내 딸 민지. 번갈아 뜨는 두 이름을 보며 나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죽자 세상이 고요해졌다. 왜 하필 통영이었을까? 그건 시어머니가 내게 남긴 유일한 진심의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20년 전 시어머니는 큰 수술을 받았다.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지독히도 모진 그분은 기적처럼 살아나셨다. 퇴원 후 한동안 기력이 없으셨던 어느 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무심히 바깥을 보던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처녀적에 딱 한 번 통영에 가봤다. 동백꽃이 어찌나 곱던지. 죽기 전에 거기 바다나 실컷 다시 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건 내가 시어에머니에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꾸밈없는 속내였다. 억척스럽고 모진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한 여자로서의 소망.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대신 이뤄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물론 가족 중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가 그분의 임종을 외면하고 나 자신의 해방을 위해 야반도주하는 것이라 믿고 있을 터였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 어차피 평생을 오해 속에서 살아왔다. 마지막 한 번의 오해가 더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다. 캄캄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지독했던 시집살이의 풍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0인분이 넘는 대가족의 밥을 짓던 내 23세 부엌 아들 못 낳는 죄인이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어렵게 가진 딸아이의 100일날 계집애 낳고도 낯짝이 있다며 밥상을 엎어버리던 서슬 퍼런 얼굴까지.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뼈에 사무치도록 밉고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의 끝에는 늘 힘없이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구분 등이 있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모진 말로만 속내를 드러내야 했던 불쌍한 여인의 뒷모습. 나는 그분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원망과 연민의 기나긴 싸움을 끝내고 한 인간으로서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나만의 의식이었다. 통영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붉게 타오르는 동백꽃, 그리고 시어머니의 젊은 날이 부서져 내리는 푸른 바다. 그 풍경 앞에서 나는 비로소 시어머니와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 손에 들린 이 낡은 여행 가방이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줄 것이다.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을 아직은 나조차도 알지 못한 채. 밤새 달려온 택시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릿한 바다 냄새가 묻어나는 도시에 나를 내려놓았다. 통영. 23세 내가 시어머니의 젊은 날을 상상하며 막연히 그려보았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와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낯선 땅. 이른 새벽의 중앙시장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채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쏟아내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나는 마치 도망자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방은 작고 아늑했다. 창문을 열자 짙푸른 새벽 바다가 캠퍼스처럼 펼쳐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통통거리는 고깃배 소리가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낡은 여행 가방을 방 한쪽에 세워두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남편의 분노에 찬 얼굴,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환영처럼 나를 덮쳐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 순간 나는 어이없게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돌아가신다고? 그분은 이미 35년 전에 나를 죽였는데 내 문학가의 꿈은 시집 온 지 1년 만에 산산조각 났다. 밤을 새워가며 쓴 소설 원고를 시어머니는 군부를 떼는 아궁이 속에 집어넣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내 젊음과 꿈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나는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깟 종이 쪼가리 나부랭이가 밥을 먹여주냐, 옷을 입혀주냐. 잉크 냄새 풍길 시간에 콩나물 대가리나 하나 더 다듬어. 서슬퍼런 호통에 나는 감히 대꾸할 생각도 못했다. 남편에게 달려가 울며 매달렸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 내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네.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답게 얌전히 살아. 그날 이후 나는 글 쓰는 법을 잊었다. 아니, 잊은 척하며 살았다. 내 영혼의 일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김진우의 아내, 이정숙의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통영의 첫 아침은 그렇게 지독한 과거의 기억과 함께 밝아왔다. 나는 세수만 겨우 하고 펜션을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동피랑 마을의 알록달록한 벽화들이 생경하게 다가왔다. 웃고 떠드는 젊은 연인들, 아이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가족들. 그 평범한 풍경들이 유리병 너머의 세상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한참을 걷다 작은 찻집에 들어가 쌍화차를 시켰다.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니 그제야 꽁꽁 얼었던 몸이 조금 녹는 듯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항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는데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꺼두었던 전원을 잠시 켰던 것을 깜빡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27통, 문자 메시지 15개가 떠 있었다. 대부분 남편과 딸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차마 메시지를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전원을 꺼버렸다.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그들의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문득 또 다른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혼하고 처음 맞았던 내 생일. 친정어머니가 싸주신 미역국과 잡채를 들고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내가 차린 생일상을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다. 내년이 오늘 무슨 날이라고 이리 유난을 떨어? 네 애비 제삿날이라도 되냐?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라서. 생일? 시집 온 년이 생일은 무슨 놈의 생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날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밥상을 발로 뻥 차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미역국과 잡채가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 넓은 집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내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토록 모질었던 시어머니였는데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내가 몸살 감기로 며칠을 알아누웠을 때였다. 며느리가 아프면 부엌대기 하나 없어져서 불편하다고 투덜대면서도 한밤중에 내 머리맡에 뜨거운 꿀물 한 사발을 툭 내려놓고 가셨다. 이거나 마시고 얼른 일어나. 밥할 사람 없어서 속 터지니까. 무심하게 뱉는 말이었지만 꿀물은 이상할 만큼 달았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움과 원망으로만 가득 찼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분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나는 서피랑 언덕에 올라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을 보고 있자니 수십 년간 켜켜이 쌓아왔던 감정의 성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원망, 미움, 서름,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때 기어이 참지 못하고 다시 휴대폰 전원을 켰다. 이번에는 민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어. 오늘 오후 4시 17분에. 마지막까지 엄마 찾으셨어. 어떻게 엄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이제 엄마 얼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언덕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허무함이 온몸을 감쌌다. 내가 이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지긋지긋한 현실이, 그 모진 인연이 정말로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유로워질 줄 알았다. 해방감을 느낄 줄 알았다.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뿐이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곳까지 도망쳐온 것일까?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펜션으로 돌아왔다. 텅 빈 방 안 낡은 여행 가방이 나를 묵묵히 마주보고 있었다. 저 가방 안에 내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가방을 열었다.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는데 가방 안쪽 깊숙한 곳, 낡은 천으로 덧댄 주머니 안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낡고 빛바랜 봉투였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서툰 필체, 군데군데 틀린 맞춤법.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서연아 애미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20년 전 시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에 쓰신 편지임이 틀림없었다. 이 편지를 내가 언제 읽게 될지는 모르겠다. 내가 죽은 뒤에나 보게 되겠지. 이 못난 애미는 살아서는 도저히 너한테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없구나.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던 거 다 안다. 너 처음 시집 왔을 때 방구석에 앉아 종이 쪼가리에 글 나부랭이 쓰는 거 보고 속에서 천불이 났었다. 나도 처녀적에는 너처럼 고운 꿈이 있었거든.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다. 하지만 네 시아버지한테 시집와서 애 낳고 사느라 붓 한 번 잡아보지 못했다. 내가 꼭 내 젊은 날을 보는 것 같아서 그 꿈 지키지 못하고 시집살이에 시들어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내 꿈을 짓밟았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꿈 같은 거 꾸지 말고 현실에 발붙이고 독하게 살라고. 그게 널 위한 길이라 믿었다. 이 어리석은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진우, 그놈은 내 아들이지만 속이 깊지 못하다. 애비 없이 자라서 그런지 제 식구 하나 제대로 품을 줄 모르는 놈이다. 내가 없으면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 내가 너에게 더 모질게 굴어야 진우놈이 너를 더 불쌍히 여겨줄까 싶기도 했다. 다 내 짧은 생각이었다. 서연아, 내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죽거든 나 대신 통영에 꼭 한 번만 다녀와 다오. 내가 처녀적에 딱 한 번 가봤던 곳이다. 거기 동백꽃이 어찌나 붉고 곱던지 죽기 전에 그 바다랑 동백꽃을 실컷 다시 보고 싶었는데 내 팔자에 무슨 호강이겠냐. 그러니 너라도 가서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갈매기처럼 그렇게 하루라도 실컷 놀다 오너라. 병원 골방에서 내 시체 썩는 냄새 맡지 말고 시원한 통영 바닷바람 실컷 쐬고 오너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고 이 못난 시어미의 마지막 돌이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내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35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원망도 미움도 그 모든 감정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과 슬픔만이 남았다. 나의 여행은 도피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숭고한 효도의 방식이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밤새 울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영의 동백꽃을 봐야 했다. 시어머니의 젊은 날과 나의 잃어버린 세월을 위로하기 위해 나는 그 핏빛 꽃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독한 인연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통영의 새벽은 차갑고도 청명했다.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시어머니의 편지를 끌어안고 있었다. 낡은 종이 위로 스며든 내 눈물 자국이 또 다른 세월의 흔적처럼 남았다. 해가 동쪽 바다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나는 펜션을 나섰다. 어제와는 다른 발걸음이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러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문객이었다. 택시를 타고 이순신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 동백나무가 많다는 기사님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른 아침에 공원은 한적했다. 바다를 마주한 산책로를 따라 걷자 거짓말처럼 붉은 동백꽃 군락이 나타났다.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때라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푸른 잎사귀 사이사이에서 수줍게 피어난 핏빛 꽃송이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나는 가장 탐스러운 꽃송이 하나를 골라 조심스럽게 꺾었다. 시들 것을 알면서도 이 꽃을 그분의 영정 앞에 바치고 싶었다. 꽃을 든 손끝이 떨려왔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했던 젊은 날의 꿈이자 내가 그분에게 바치는 나의 첫 진심이었다.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시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 그분 역시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 며느리에게조차 속내 한번 터놓지 못하고 그저 더 모질고 악착같이 구는 것으로 자신의 약함을 감춰야 했던 한 여인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나를 향한 그 지독한 말들이 실은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절규였음을. 나처럼 살지 말라는, 꿈 따위는 꾸지도 말고 독하게 살아남으라는 서툴고 뒤틀린 방식의 애정이었음을.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둔 채였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 날 아침이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 기다리지 않기를 바랐다.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경이고 모독일 테니까.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주차장에는 이미 상주들을 태울 검은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지막 조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내 모습이 보이자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과 경멸 그리고 노골적인 적대감이었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저 여자 좀 봐. 어머 세상에 발인 날에 맞춰서 오다니. 낯짝도 두껍지. 임종도 안 지킨 며느리가 무슨 낯으로. 옷차림새 좀 봐.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아냐? 저 가방은 또 뭐고. 나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통영에서 꺾어온 동백꽃 한 송이와 낡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내 지난 35년의 삶과 이제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시어머니의 삶이 담긴 가방이었다. 분향소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가자 검은 상복의 물결 속에서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밤샘으로 핏발이 선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왔다. 내가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꺼져? 남편의 고함에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날카로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로 향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배신감과 원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 가시는 길 배웅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남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배웅? 당신 입에서 지금 배웅이라는 말이 나와?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누굴 찾았는지 알아? 새아가 서연이 그렇게 당신 이름 부르시다 눈 감으셨어.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뭘 했는데? 이 천하의 몹쓸 인간아. 남편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손에 쥔 동백꽃과 여행 가방을 더 꽉 움켜쥐었다. 아빠 그만해. 사람들 다 보잖아. 민지가 울면서 달려와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딸의 얼굴을 보니 심장이 아려왔다. 딸의 눈에도 나를 향한 원망이 가득했다. 엄마를 이해하고 싶다던 그 마음이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산산조각 난 듯했다. 민지야, 넌 빠져있어. 오늘 내가 이 여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 효가 뭔지 도리가 뭔지 뼛속까지 새겨주겠어. 남편은 뿌리치는 민지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고 다시 내게 다가왔다.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나타나. 그 꼴은 또 뭐야? 그 가방은 또 뭐고?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도 신나게 여행이라도 즐기다 오셨나? 그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이미 재가 되어 차가웠다.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구차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오해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시어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부탁의 무게였다. 그래, 여행 다녀왔어. 당신 어머니가 평생 가보고 싶어 하던 곳으로. 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남편은 기어이 손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날아오는 남편의 손찌검. 이 또한 내가 받아내야 할 벌이라면 기꺼이 받으리라. 아빠 안 돼. 민지의 비명과 함께 짝 하는 소리 대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다. 내가 아니라 민지가 아빠의 팔을 막아서며 내 앞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들고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촤르릉 마이너스. 오래된 가방의 경첩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면서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다. 몇 벌 안 되는 내 옷까지, 낡은 손거울과 립스틱, 그리고 곱게 접힌 편지지 몇 장.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로 향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남편의 치켜들었던 손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내 거친 숨소리도 모두 정지했다. 이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집어들었다. 시어머니의 편지였다. 내가 밤새 끌어안고 울었던 내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바로 그 편지. 할머니 글씨체야. 민지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홀린 듯 편지를 펼쳤다. 남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얼굴로 딸과 바닥에 흩어진 편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민지야, 그거 일이네. 어디서 어른들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시누이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편지를 뺏으려 했지만 민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울음에 잠긴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서연아, 애미다. 첫 문장이 민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변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남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민지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한자 한자 힘겹게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던 거 다 안다. 나도 처녀적에는 너처럼 고운 꿈이 있었거든. 내가 꼭 내 젊은 날을 보는 것 같아서 그 꿈 지키지 못하고 시집살이에 시들어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내 꿈을 짓밟았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 어리석은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장례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간간이 친척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남편은 멍하니 서서 딸이 읽어내려가는 어머니의 유서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심호흡을 하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서연아, 내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죽거든 나 대신 통영에 꼭 한 번만 다녀와다오. 그러니 너라도 가서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갈매기처럼 그렇게 하루라도 실컷 놀다 오너라. 병원 골방에서 내 시체 썩는 냄새 맡지 말고 시원한 통영 바닷바람 실컷 쐬고 오너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고 이 못난 시어미의 마지막 돌이다. 마지막 문장이 끝났을 때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며 바닥에 엎드렸다. 장례식장은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비정한 며느리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대신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충격과 후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아내에게 퍼부었던 저주와 폭언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가장 깊은 속내를, 어머니가 가장 아꼈던 사람의 마음을,
단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아들이자 못난 남편이었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고 있었다. 아! 남편은 의미 없는 소리를 내뱉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체면도 위신도 모두 내팽개친 채 한 남자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평생의 후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남편의 절규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 모습을 그저 덤덤히 바라보았다. 그를 원망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그 역시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감정 표현에 서툰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국화꽃으로 가득한 제단 위에 붉은 동백꽃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통영의 푸른 바다와 시린 바람의 향기가 그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제야 내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35년간 쌓아온 한과 원망이 아니었다. 한평생을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어머니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살아온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통영 바다는 참 푸르고 예뻤어요. 동백꽃도 어머니 말씀처럼 참 고왔고요.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그곳에서 훨훨 나세요. 나는 영정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의 여행은 끝났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길고 지독했던 인연도 비로소 진정한 화해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그 누구도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바치는 가장 깊고 애틋한 효도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의 통곡 소리는 한동안 장례식장을 잠식했다.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슬픔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외면하고 방치해왔던 아내의 고통,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머니의 진심 앞에서 터져나온 한 사내의 뒤늦은 참회이자 절규였다.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나를 향해 쏟아지던 경멸과 비난의 시선들은 이제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떠돌았다. 그 무겁고도 기이한 정적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지난 35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것도 내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독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이 내렸을 뿐. 무대 위에는 상처 입은 배우들만이 남아 서로의 초라한 민낯을 마주하고 있었다. 무릎 꿇은 남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 넓고 단단해 보이던 등이 저토록 작고 왜소해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민지가 다가가 아빠의 등을 말없이 토닥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용서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저 이 길고 잔인한 장례를 끝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었다. 일어나요. 어머님 가시는 길 끝까지 봐야죠.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내민 내 손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그제야 그는 어린아이처럼 내 손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발인 절차는 숙연하다 못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든 남편의 뒤를 따르며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고. 당신의 죽음이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골마 터진 상처를 기어이 드러내고 그리하여 비로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마지막 편지는 어쩌면 나 하나만을 위한 유언이 아니라 남겨진 우리 모두를 위한 마지막 처방전이었을지도 모른다. 장지를 오가는 내내 남편은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간간히 마른 세수를 했고 나는 그의 옆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었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핥히는 가시 돋친 침묵은 아니었다. 그 침묵의 바닥에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지독한 피로가 온몸을 덮쳐왔다. 시어머니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거실의 소파에 앉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떠와 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보.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안 되겠지.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어. 그런데 그래도 정말 미안해. 그는 소파 아래에 쭈그려 앉아 내 무릎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편지 당신이 통영으로 떠나던 날 밤에 내가 당신한테 했던 말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서 아파하는 동안 나는 내내 비겁하게 등만 돌리고 있었어.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 뒤에 숨어서 당신을 방패막이로 삼았어. 내가 당신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말을 듣고 싶었던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 믿었던가. 아니었다.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허무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웠다. 당신이 무서워하고 외면하는 동안 나는 내 이름도, 내 꿈도, 내 젊음도 다 잃었어요. 나는 그냥 이 집의 며느리, 당신의 아내, 민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박서현이라는 사람은 진작에 죽어 없어졌다고요. 죽은 사람한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나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내 잃어버린 이름과 삶을 위한 통곡이었다. 남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엎드려 내 울음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목이 쉬고 머리가 띵했다. 거실 창밖으로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내 눈치를 살피며 서툰 방식으로 나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쓰레기를 내다 버렸고 퇴근길에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케이크를 사들고 오기도 했다. 나는 그 모든 행동에 무덤덤하게 반응했다. 그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에 얼어붙은 강이 녹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내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만년필과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아궁이에 던져버린 내 소설 원고의 잔상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책상에 앉아 새하얀 노트를 펼쳤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내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내게 잃어버린 박서연을 되찾기 위한 작은 의식이었다. 몇 달이 흘러 차가운 겨울바람이 가시고 남녘에서부터 꽃 소식이 들려올 무렵이었다. 주말 아침 민지가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우리 다 같이 통영에 한 번 더 다녀오면 어떨까? 나는 노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 편지에 적힌 그 동백꽃, 아빠랑 나도 보고 싶어서. 엄마가 혼자 봤던 그 바다도 같이 보고 싶고. 엄마를 괴롭혔던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소로 만들고 싶어, 엄마.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을 보았다. 그 뒤편에는 남편이 불안한 눈으로 서 있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내 마음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나는 다시 한번 그곳에 가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다시 찾은 통영은 지난 겨울의 스산함 대신 따스한 초봄의 햇살로 가득했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그저 민지의 제안대로
내가 혼자 걸었던 그 길을 다시 함께 걸었다. 동피랑 마을의 언덕길을 오르고 서피랑의 99계단을 오르며 땀을 흘렸다. 중앙시장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을 법한 생선들을 구경하고 작은 식당에 들어가 도다리 쑥국을 나눠 먹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순신 공원의 동백나무 숲을 다시 찾았다. 겨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동백꽃이 붉은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져 바닥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이걸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구나. 남편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방구석에서 몰래 그림 그리는 걸 본 적이 있어.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고는 계집애가 얌전치 못하게 뭐하는 짓이냐며 붓을 부러뜨리고 먹을 쏟아버렸지. 그날 밤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소리를 들었어. 평생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 그때 그리던 게 아마 이 동백꽃이었나 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남편의 고백 속에서 나는 비로소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어렴풋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었다. 그림을 사랑했던 소녀, 꿈을 잃고 억척스러운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야 했던 여자, 그리고 그 상처를 며느리를 향한 모진 말로밖에 표현할 줄 몰랐던 서툰 늙은이. 우리는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섰다. 윤슬이 부서져 은가루처럼 쏟아지는 바다를 보며 나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조약돌 하나를 꺼냈다. 통영에 처음 왔던 날 밤 칠흑 같은 바닷가에서 주웠던 돌이었다. 그 돌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남편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저 푸른 바다 어딘가에 있을 시어머니의 영혼에게 하는 말이었다. 아니, 용서라는 말은 틀렸네요. 그냥 이해해요. 당신도 어머니도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나 자신도 이제는 다 이해해요.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예전 같았으면 뿌리쳤을 그 손길을 나는 가만히 받아들였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고 남편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봄 햇살 아래 길게 하나로 이어졌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참을 더 머물렀다.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꿈과 나의 되찾은 시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아프고 서툰 침묵은 없었다. 대신 따뜻한 바닷바람과 서로를 향한 담담한 미소가 그 자리를 채웠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손에는 여전히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첫 장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이름은 박서연이다. 나의 길고 지독했던 여행은 끝났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진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억눌리고 뒤틀렸던 과거를 자양분 삼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자신들의 이름으로 살아갈 길고도 희망 가득한 여행이. 통영의 푸른 바다는 그 모든 시작을 말없이 축복해주고 있었다. 박서현 씨처럼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아가는 여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